네, 문화적 선물로서 무용예술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찾아봤더니 무용을 우리가 단순히 그 댄스 춤추다의 의미라기보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가다 보니까 탄하라는 의미가 있더라. 즉 생명의 욕구, 즉 행위하며 움직이며 살며 기뻐하며 춤추는 욕망을 가리키는 타나라는 용어가 바로 댄스의 어원으로 사용이 되어졌다. 즉 뭐냐면 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추었다라는 어떤 흔적들을 벌써 용어에서 단어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춤은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삶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문화로서 무용의 정의들을 살펴본 학자들을 봤더니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용은 우아한 동작 이상의 특별한 의미의 사회적 경험이다. 그래서 모든 문화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주요 의식이며 복지의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사회 문화와 연관성 안에서 무용을 정의 내린 마가렛 미드의 정의를 보면 무용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예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경험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회를 배우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복지 차원에까지 춤이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종교적 의식이라든가 어떤 뭐 재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의미, 전체 사회 구성원이 수행해야만 하는 어떤 의미의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쿠르트 작스 같은 경우에는 무용은 성스러운 의식, 집전행위나 종족의 진지한 행사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타난 이 쿠르트 작스의 주장은 바로 무용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개념, 의미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세 번째, 루스 베네딕트는 무용은 민족성을 표출하는 행위다. 표출하는 어떤 힘으로서 작용한다. 맞아요? 네,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특성들을 드러내는데 춤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베네딕트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베네딕트 주장 때문에 무용을 인류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연구하는 무용 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따로 분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춤들은 독자적인 어떤 문화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양상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뭘까? 네,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동서양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어떤 종교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이 굉장히 춤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민속학자들이라든가 인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양은 대지지향적인 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양 춤들은 대부분 도약이 없고 무릎을 완벽하게 수직 상태로 펴는 스트레칭해서 추는 춤이 없이 그냥 무릎을 굽혀서 추는 굴신을 많이 하는 춤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양의 춤들은 천상지향적이다.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춤의 동작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직선적이고 도약을 하고 굉장히 높은 도약을 유도하는 어떤 춤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선물로서 무용의 정의들을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부터 학자들의 어떤 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 내려보면 무용이란 의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행위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힘과 흐름을 가지고 음률에 맞춰 창조되는 몸짓이다. 네, 맞아요? 네, 춤이라는 것은 리듬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춤과 음악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동양도 예학이라는 어떤 예학사상에서 보면 음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춤, 움직임, 인간의 움직임과 리듬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음악과 춤이 분리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듬을 어떤 음률에 맞춰서 창조되어지는 몸짓들이 바로 무용이고 무용 속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무용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언어적이라는 게 뭐예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비언어적이라는 거는 언어성은 가지고 있다. 즉 전달을 하려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자체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짓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비언어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로서 무용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움직임과는 달리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인간 행위고 수행자든 관람자든 모두 그것을 춤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문화로서 무용의 어떤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만 포함이 되어지나요? 우리 이동현 씨, 예, 여기서 말하는 미적 가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만 포함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는, 인간의 정서를 좀 더 사회생활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그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 보통 이때 미적 가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름다움만을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무용이 아니라 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어떤 그 감성 상태, 정서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용행위다. 실제로 그런가요? 춤추면은 좀 기분 좋아져요? 춤추면 기분 좋아져요? 우리 무용과 친구들? 네. 예? 춤출 때마다 달라요? 네. 하는 춤출 때는 안 그래요? 네. 그건 전공자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은 좋아하는 춤, 안 좋아하는 춤의 유형이 별로 없어요. 네, 직접 춤을 참여하는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춤들을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무용과 친구들은 다양한 춤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춤이 좋다 안 좋다? 왜 굉장히 기호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춤의 범위는 이렇게 좀 좁죠. 예술적인 어떤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몸 건강을 위해서 또는 정신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호는 없는데 대부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해요. 과거가 아니라 한 2, 3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렇게 그 춤을 수행해 봤더니 그 춤이 참 재밌게도 그 남성들에게 그 중년 남성들에게 굉장히 자신의 어떤 삶의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예, 자신들의 어떤 삶이 조금 우울한 어떤 좌절이라든가 어떤 삶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꼈던 감정들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어요. 또한 아까 우리 아까 영상 자료 같은 경우 EBS 영상 자료를 봤잖아요. 그거에서 EBS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서 한번 이제 춤을 시리즈로 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광하나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 사람에게 첫인상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남을 했을 때 춤을 잘 추는 사람에게 호감도가 상승하는 연구 결과들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춤이라는 것이 이제 소통,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떤 내면의 감성도 개선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감도를 높이는데도 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어떤 춤을 즐기는 목적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춤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인간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그 정서에 한해서 정서감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문화적 선물로서의 무용의 기능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선물로서의 무용의 가치를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찾아볼 가치들은
문화교육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예술적 가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문화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봤더니 과연 우리가 춤을 언제부터 문화교육으로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치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춤을 추지 않으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춤을 굉장히 특히나 몸과 정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킬 수 있는 행위로 만들었어요. 행위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새벽에 춤을 춘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리고 플라톤도 마찬가지로 비극에 사용되어지는, 영감에 의한 비극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춤의 형태들은 그 청소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교육의 차원에서는 춤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제 국가론이라든가 법률편에 이런 글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양무용사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으로서의 춤의 가치는 이렇게 전인교육, 평생교육,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개발을 위한 교육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들을 벌써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게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7세기의 몽테뉴가 누구예요? 계몽 철학자죠.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예절, 품행, 참을성 등 정신 개발을 위한 교육의 한 부분에서 무용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에티켓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어떤 삶의 에티켓을 배우는 행위로서 무용이 굉장히 교육적 가치가 높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쿠츠무스 같은 경우에는 쿠츠무스의 그 주장은 그 정신 건강보다는 몸의 건강을 좀 더 치중해서 보고 있어요. 몸의 건강을 위한 교육. 즉, 무용은 여러 가지 균형 있는 동작과 힘있고 경쾌한 기분을 결합하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운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동안은 우리 무용이 체육과 분리되어지지 않고 체육의 한 영역으로 지금까지도 체육의 한 영역으로 분리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하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그 체조와 같은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니라 무용 움직임을 보고 주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비 드블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표현, 즉 스스로 만들어내는 춤의 창조적인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고 대역 교육에 이걸 도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 교육을 위해서 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성의 권위를 향상시킨 주장이라고도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콜비와 드블러가 주장한 이 주장은 어떤 춤이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우리 몽테뉴 같은 경우에는 사교 댄스가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궁중무용, 그러니까 궁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교 모임에서 주로 사교 댄스를 추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교 댄스는 남성과 여성의 에티켓을 가르쳐주는, 귀족들에게 가르쳐주는 춤의 행위다라고 했죠. 몽테뉴의 주장은 그런 사교 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콜비 앤 드블러의 주장은 어떤 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 박종현 씨? 어떤 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준대요. 여성의 권위를 높여준대요. 현대무용? 현대무용, 초창기 현대무용이 그 여성의 권위를 높여주긴 했죠. 여성의 왜 그러냐면 여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보면은 이제 콜셋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현대무용이 여기 여성 권위를 높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대요. 그 무용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왜? 어떤 춤?
집단무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과거에는 민속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교육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용교육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존 듀이라든가 라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예술을 활용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존 듀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무용의 표현성, 창조성, 전달성을 전제로 한 전인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던 대표적인 학자예요. 왜? 움직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존 듀이나 라반 같은 경우에는 창작교육, 무용 창작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몸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춤을 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쵸? 요즘 사회생활은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춤을 안 추는데 내가 혼자 춤을 추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무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교육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봤던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현주의 무용, 즉 모던 댄스를 낳게 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형성했던 라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용을 통해서 선천적인 충동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델사르트라는 교육자에 의해서도 주장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즉 뭐냐면 인간에게는 굉장히 많은 충동들이 있다. 인간에게는 굉장히 많은 욕구 충동들이 있는데 그 욕구 충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용교육이다라는 주장에 근거해서 라반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자발성을 이해하고 움직임을 매체로 예술적인 표현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다라고 무용활동이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용활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젊은 시절에 건강을 위해서 추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무용은 모든 인간이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신들의 어떤 감정을 제어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인교육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지의 차원에서도 무용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춤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춤이냐면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둘 이상이 추는 춤들을 많이 배워요. 그쵸?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댄스 스포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함께 같은 라인을 형성해서 추는 옛날에 그 유행했던 춤인데 방향만 바꾸고 같은 라인에서 추는 춤이에요. 라인 댄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로서의 춤의 가치를 찾아봤더니 무용은 특별한 의미의 사회 경험으로서 지휘하는 의식이며 복지의 필수적인 의미 깊은 행위이다. 아까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 정의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앞장을 빨리 돌려봐야지. 누가 얘기했죠? 문화적 산물로서 무용예술의 정의. 두 번째 칸. 마가렛? 응? 네, 마가렛 미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가 있느냐? 첫 번째, 사회적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더라. 즉, 무용은 직접적으로 몸과 마음의 관계를 훈련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인격 완성에 기여할 수가 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춤만 배운다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음, 음, 음. 아, 몸이 가까우면 친밀감이 생겨서 쉽게 친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이 몸을 부딪히는 것이, 몸을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만큼 친밀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던 사람도 몸을 그 몸과 몸을 같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감성을 완화시킨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화가 났던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누그러지는 어떤 현상들을 가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몸을 같이 움직이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 실험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맞아요. 실제적인 경험에서 보면 몸을 같이 움직이고 몸으로써 같은 어떤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쵸? 물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밟으면 기분 나빠요. 나쁘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것들을 다른 어떤 움직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 인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한 무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문화적 선물로서 무용에서 아까 우리 몽골춤 봤죠. 몽골춤처럼 그들의 생활 양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목적으로 무용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용은 총체적인 삶의 방법을 터득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자신들의 어떤 집안이 되는 자신들의 어떤 환경들을 이해하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리키는 행위로서 무용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이러한 성향들을 반영해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서를 향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용예술이고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인 정서는 뭐예요? 그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거겠죠. 정서적은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민족성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더불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용행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무용은 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듯 그 시대의 문화 또는 무용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무용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단순하게 문화적 선물로서 무용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예술 무용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즉, 그래서 무용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래서 발레는 그 당시 17세기, 16세기, 17세기의 르네상스 문화 속에 있는 유럽 문화를 드러내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궁중무용, 우리나라 궁중무용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드러내는데 춤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을 통해 인간의 본능을 표현하고 예술적 표현, 상징 표현을 하고 사회적 집단과 결합하여 풍부한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용이래요. 사실은 무용 이런 관점 때문에 예술 교육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요즘 문화예술 교육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창의력 형성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용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무용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용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은 개성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생활문화에 다각적 효과를 주고 새로운 자기 발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인간 본능의 표현행위로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비단 이 시대의 무용의 활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무용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이제 문화적 산물로서 예술적 가치를 볼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용예술에 대한 정의 봤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부는 무용 전체를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항상 제가 무용예술에 대해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용예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술로서의 무용활동이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예전보다는 조금 축소가 많이 되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무용활동의 거의 한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문화로서의 가치를 찾아봤더니 저번 시간에 우리 상징예술로서 무용을 정의했던 수잔 K 랭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용은 움직이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과 기호이고 그리고 그 춤에서 보이는 가상을 보고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되어질 때 창조되어진다. 즉 무용은 춤추는 사람의 정서도 드러나지만 그런 춤추는 사람의 정서를 해석하는 감상자와 춤추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술적인 감동이에요. 감동. 예술적인 감동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춤은 인간의 표현 본능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거기서 춤을 추는 사람의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뿐만 아니라 춤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통하는 사람의 어떤 본능까지도 같이 결합되어져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무용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반드시 춤추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정서적인 교감을 유도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춤이고 그래서 동일시대의 미적 경험과 예술적 경험을 드러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게 바로 발레라는 예술 장르예요. 발레. 네. 다음 시간 정도 되면 우리가 발레에 대해서 잠깐 무용의 유형을 봐야 되니까 여기 무용과 학생들 말고 일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무용의 유형들을 구분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발레라는 장르를 우리가 왜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는데 연구 대상으로 사용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적 이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발레라는 것이 루이 14세라는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권위를 찾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귀족 문화를 살펴보는데 발레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해요. 또 마찬가지로 궁중무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교 문화라든가 또는 중국과의 우리나라 문화의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무용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예술적인 감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용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움직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예술은 지금 이 시대의 미적 감성이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신예희 씨 드러내고 있나요? 신예희 씨 아니에요? 네.
드러내고 있어요. 요즘 창작되어지는 예술 활동들 보면 네, 드러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에는 전통 예술들은 전통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다면 요즘에는 또 새로운 바람이 뭐냐면 이 시대의 감각, 이 시대의 정서를 반영해서 새롭게 전통 문화를 전승하는 어떤 새로운 방향까지도 연구할 정도로 굉장히 춤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이제 예술 문화로서의 가치를 살펴봤어요. 네. 이러한 우리가 무용 예술이 가지고 있는 문화로서 무용 예술뿐만 아니라 문화로서 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그런 가치들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그다음에 예술적 가치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문화에 따른 무용의 유형은 뭐가 있냐?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무용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그 맛배기로 한번 문화에 따른 분류를 살펴봤더니 대중문화 속의 무용과 극장문화 속의 무용으로 구분이 되어지더라. 대중문화 속의 무용은 뭐예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로서의 무용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따라하기 쉽고 단순하고 복잡한 어떤 테크닉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출 수 있는 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분류를 해봤더니 교육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더라. 그 다음에 사교 댄스 같은 누구나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잖아요. 그쵸? 재즈 댄스, 탭 댄스, 또 마지막으로 요즘 현대사회 웰빙 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더라. 그 다음에 극장문화 속에서의 무용은 대부분 뭐예요? 예술 무용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겠죠. 극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어떤 무용의 형태들. 그 다음에 오락무용들. 오락무용은 이 오락무용에서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오락무용은 유희예요, 유희.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되어지는 춤들이 뭐가 있을까? 요즘 K-팝 스타들이 추는 어떤 공연 문화 속에 있는 춤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뮤지컬 댄스. 요즘 한참 뮤지컬이라는 공연 예술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추어지는 춤의 요소들이 대부분 뮤지컬 댄스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민속춤, 민족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민속춤과 민족춤에 대한 구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민속춤, 민족춤 별로 구분이 안 되죠. 이게 동일한지 다른 어떤 영역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데 사실은 민속춤과 민족춤은 다릅니다. 민속춤은 뭐예요? 포크 댄스예요. 민속춤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지역에. 그리고 민족춤은 사실은 뭐예요? 민족춤은 뭐예요? 민족춤? 국가? 동일한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춤이죠. 그러니까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한민족이죠. 한민족의 춤에는 대표적인 춤이 뭐 장구춤도 있죠. 여러 가지 춤이 있잖아요. 수건춤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에 살고 있던 중국 그 연변에 살고 있던 미국에 살고 있던 동일한 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민족춤이라고 해요.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춤. 그러니까 민속춤은 지역성에 기반을 두고 민족춤은 뭐에 기반을 둬요? 혈통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혈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춤의 형태를 보통 민족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민속춤과 민족춤이 대부분 예술무용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이게 헷갈려요. 이렇게 영역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적 표현으로서, 문화적 산물로서 무용의 표현 양상을 봤더니, 무용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또는 각 민족의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즉 몸짓의 의미가
몸짓의 의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언어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성 전달은 하지만 어떤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비언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 발레, 한국무용을 우리가 발레랑 한국무용 또는 중국춤을 예를 들어서 보면 발레 움직임은 프랑스의 정서 미 사상 그 다음에 예술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예술 장르더라. 그래서 종종 인류학자들은 발레를 민족무용이라고 분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발레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춤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 세계인이 즐긴 어떤 예술 형식으로서의 장르인데도 불구하고 발레를 이렇게 원초적으로 발레가 탄생되어진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럽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프랑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서감이라든가 그들의 사상이나 예술적인 어떤 특성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즉 낭만 발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 환상적인 어떤 환상적인 그 뭐랄까 세계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발레라는 예술이에요. 또한 한국무용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국무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 즉 너무나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중용을 지키는 어떤 여백과 중용을 지키는 정중동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고 일본 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순한 움직임 또는 좀 뭐랄까 이렇게 중후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좀 가벼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양무용 할 때 우리가 노붓기를 볼 텐데 노붓기 같은 경우에 노가쿠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통춤이에요. 전통춤인데 그 춤을 보면 굉장히 정적이면서 단순한 어떤 움직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춤 같은 경우에는 중국춤은 사실은 소수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춤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대담하다. 중국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남아시아나 저쪽 동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화려한 손짓 모양, 상징적인 어떤 손짓이 굉장히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아까 몽골춤 보면서 왜 손짓 하는 거 봤죠? 손짓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시아권의 특징이에요. 아시아 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이라는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상징 체계를 가지며 민족이나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화적 표현으로서 무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또한 문화적 표현으로서 무용의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민족의 몸짓이 드러난다. 즉 제스처와 자세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라든가 그 민족들이 수행하는 어떤 독특한 제스처들을 반영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지의 움직임을 자신의 의도로 표현하는데 대부분 차용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민족성. 그래서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스처나라든가 자세를 결합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무용은 각 민족의 제스처와 자세의 습관적인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문화적 산물로서 무용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술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 예술적 표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춤의 양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춤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살풀이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살풀이의 이미지예요. 네, 어떤 움직임을 수행하고 있나요, 지금? 응? 살풀이는 뭐예요? 살풀이라는 춤은 살을 푼다. 무슨 살을 푼다? 한을 푼다. 어떤 한을 푼다? 네, 살풀이는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한 춤이었었어요. 그래서 살풀이의 기원을 무속에다 두는 분도 있고 살풀이의 기원을 기생춤에다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풀이의 종류에 따라서 수건의 길이도 다르고 기생에서
그 기생충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살풀이 같은 경우 수건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무속의 영향을 받은 살풀이의 경우에는 수건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살풀이 동작은 뭐예요? 우리나라 춤이 가지고 있는 대지지향적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즉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한 동작의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무용 동작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냐면 한국무용이 가지고 있는 곡선의 아름다움, 곡선의 어떤 몸짓을 보여주기 위한 약간 팔 동작이라든가 다리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관이죠. 음양오행의 우주의 조화를 드러내는, 사실은 우주의 가장 완벽한 조화는 원형이래요. 원형. 예, 원형을 드러내는 부채춤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부채춤이 가장 우리나라 전통무용으로 알려진 춤 중에 하나죠. 여러분 춤을 잘 몰라도 부채춤은 한 번씩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네. 부채춤 중에서 이제 그 무대 구도 상에서 이제 조화를 나타내는, 우주의 조화를 나타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국, 이 춤은 그 중국의 그 청각 장애인들의 그 춤이에요. 그 무용단의 춤인데 그 천수바라 춤이라고 해서, 예, 이 부분이 가장 그 화려한 상징적인 손동작들을 잘 볼 수가 있어서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음악을 못 들어요. 음악을 못 듣는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그 움직임을 잘 수행하는 무용단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몸짓들이 많고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장면은 왕의 춤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루이 14세가 발레를 독립시키면서 발레를 통해서 어머니의 권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어떤 왕권을 확립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춤의 한 장면입니다. 네, 이 춤이 가장 유명한 한 장면인데 태왕왕의 춤이에요. 이 춤이 어떤 춤이냐면 여기 보시면 무대 뒤에 창문 뒤에서 오는 햇빛을 자연 조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연 조명이 비춰진 원형 무대 속에서 루이 14세가 직접 춤을 추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때 입었던 의상은 황금색 의상이거든요. 왜 이런 춤을 췄을까요? 왜 이런 춤을? 내가 하늘에서 지명한,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추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추었던 아주 대표적인 춤입니다. 그래서 무용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되어졌던, 정치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춤의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춤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 정치,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적 선물로서 무용예술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발전된 무용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